안녕하세요. 브릿지 콘서트 사회를 맡은 함께 걷는 아이들 유원선입니다. 네, 점심 식사는 든든히 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채용과 MPO, 채용 N다운 채용 시스템과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좋은 인재를 만나기 위한 비영리 조직의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더 나은 비영리 채용 문화를 함께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따로 토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강연을 들으시는 동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강연자님께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 일부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강연은 위커넥트 김미진 대표님께서 탁월한 인재가 찾아오는 MPO다운 채용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미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위커넥트의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지나시고 처음 있는 세션이라서 많이 졸리실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을 최대한 재미있고 즐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 MPO 파트너 페어에서 채용 관련해 가지고 주제를 여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들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MPO 조직들이 채용을 되게 잘 하고 싶고 매번 성공적으로 하고 싶지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갈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커넥트가 지금 한 1000건 이상의 채용을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한 3년 이상 동안 많은 MPO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채용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 생각해온 내용들을 최대한 짧지만 10가지의 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 2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지도.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과 후에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셨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 특히 MZ 세대들 20대나 30대 특히 젊은 일을 가장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대의 많은 분들이 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를테면 지금을 희생하거나 행복을 유예하지 않고 가장 빠른 속도로 본인의 가치를 잘 알아봐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더 큰 만족감을 획득하려는 그런 변화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저는 FIRE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Financial Independence, 그다음 Retire Early라고 해서 빨리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은퇴하자. 라는 파이어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단순하게 이게 이른 은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MZ세대들이 이를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인데요. 위커넥트도 지난
연초에 그 퍼플컬처 새로운 조직의 탄생이라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명의 특히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재직자, 휴직자,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거기서 나왔던 여러 포인트들을 책에 담았었는데, 그때 보면 MZ세대들이 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고 보니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은 정당한 보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채용이랑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강연을 보시는 많은 MPO의 채용 담당자 혹은 운영하시는 관리자 분들께서 바라보실 때 채용을 단순히 그 일을 할 사람을 뽑는다 혹은 그 일을 어떻게든 하게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조직에서 어떠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동료로서의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과연 이 일에 대한 관점이 예전에 계속 바라봤던 관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우리 조직의 중추가 될 MZ세대들의 관점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대로 그냥 쭉 바라보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저는 이 강연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용은 우리 조직의 미션, 철학, 핵심 가치, 목표, 조직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이자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래의 우리 조직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잠재 후보자들 대상으로 한 채용 브랜딩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현재 구성원들에게 제시하는 방향이자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조직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구성원들과 어떠한 문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채용을 단순히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계획이기도 하다는 점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탁월한 인재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MPO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시스템이자 문화를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이 강연을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강연을 보시는 채용 담당자 분들이나 아니면 채용을 최종 의사결정하는 관리자 분들께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포인트를 10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고 아마 저희 다음에 나오는 세션에서는 이제 채용 공고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포인트들이나 설문과 인터뷰들을 이어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2개를 같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할 때나 뭔가를 시작할 때 항상 가장 첫 줄에 적는 게 바로 채용의 목적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채용을 왜 하세요? 어떤 걸 목적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 새롭게 신규 충원하려고요. 아니면 팀에 사람이 더 필요해져서 보강하려고요. 아니면 누군가가 퇴사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라고 처음에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 채용의 목적은 이 3가지가 아닙니다. 채용의 가장 큰 목적은 문제 해결입니다. 즉 우리가 이 조직이라는 것을 이뤄서 다 같이 모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또 하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문제 해결에 적합한 사람을 적절한 시점에 찾아서 적절한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채용인데요. 이 채용이 단순히 신규 충원, 인력 보강, 결혼 충원과 같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채용의 목적을 세우기 전에 그냥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홍보 담당자를 채용해야지, 캠페인 매니저를 채용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그 직무를 미리 머릿속에 생각해 뒀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왜 우리가 채용을 할까? 채용을 하는 목적이 뭘까? 무엇을 이루려고 할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어떠한 사람이 오는 것이 가장 좋을까?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참 좋습니다. 다만 저희 MPO를 뿐만 아니라 많은 조직들을 보면서 저희가 매우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바로 단순히 어떠한 직무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셔야 되는데 언제나 그저 홍보 담당자, 캠페인 매니저를 채용해야지 라고만 생각하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 코로나 이후 그리고 지금 가장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MZ세대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이 직무를 왜 뽑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직무명으로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떤 책임을 가질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걸 충분히 채용 과정에서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채용 공고뿐만 아니라 면접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온보딩이나 그 다음의 순서에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 담당자가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책임을 하고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죠. 그걸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바로 채용 공고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채용 공고가 뭐 짧으면 정말 예를 들어서 PC 화면으로 보면 한 페이지에 다 나오기도 하고 길면 뭐 한 스크롤을 여러 번 내려서 보기도 하는데 제가 항상 안타까웠던 부분이 많은 경우에 읽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위주로 한다라는 것이 늘 안타까웠어요. 이를테면 채용하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거고 어떤 자격과 우대사항을 충족했으면 좋겠는지는 되게 길게 써놓으시는데 우리 조직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일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는 가끔은 업무 내용, 자격 요건, 우대 사항도 매우 간단하거나 아주 빈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제 다음 세션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제가 채용 공고에 대해서는 딱 2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채용 공고는 이 조직에 대한 호감도도 높이고 신뢰도도 높여서 지원 의사로 조금이라도 더 잘 연결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2번째는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의 사진을 채용 공고에 꼭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팀 사진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모는 어떤지, 연령대는 어떤지, 분위기는 대략 어떨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채용 공고는 구체적으로 쓰시고 팀 사진을 꼭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채용 공고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채용을 포함해서 많은 일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되게 중요한데 특히 채용 담당자에게 이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업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 회사에 지원하려고 하는 뭐 잠재 지원자, 뭐 후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회사, 우리 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뭐 접수를 받았다, 채용 접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메일로라도 반드시 회신을 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 받았고 언제 어떻게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팀한테도 지금 채용은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중간 과정에 지금 한 몇 명 정도가 지원했고 언제부터 면접이 이뤄질 거라는 것들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그 전체 전형 과정에서 지원자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충분하게 이 채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준비한 것에 비해서 덜 만족스럽게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에 최종 입사까지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단순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성실하게 하지 못해서 나오는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채용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커넥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가장 하단에 내려보시면 HR 가이드라는 메뉴가 있고, 그걸 클릭하시면 저희가 이제 채용의 A부터 Z까지, 즉 모집, 선발, 온보딩 전체 과정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내용들도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은 채용 담당자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채용 담당자에만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채용 담당자의 몫은 아주 일부이고, 대표나 아니면 그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책은 하드싱이라는 책으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창업가이자 지금은 투자자인 벤 호로위츠가 쓴 책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 번의 창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엑시트하기도 하고, 지금은 수많은 회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 구루, 경영의 구루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영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투자도 아니고 뭐 비즈니스도 아니고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쓴 책이 바로 이 하드싱이에요. 근데 이 하드싱에 보면 훌륭한 채용의 조건으로 9가지였던 것 같아요. 9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바로 면접관과 관리자 그리고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를테면 면접관들이 그냥 면접 당일만 와서 그냥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다. 관리자와 직원들이 평상시에 우리 후보자들이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했는가, 정말 채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썼는데요. 그런 것처럼 단순히 채용은 채용 담당자가 혼자서 열심히 채용 공고 쓰고 어디에 올리고 지원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홍보하고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이 함께 채용하는 우리의 구성원들이 이 채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관여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채용이 정말 성공적으로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용 담당자의 역할이만 있는 게 아니다. 관리자들, 특히 조직의 대표님들이나 경영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습니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사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그 책에서 이제 3가지 포인트를 더 이야기해요. 이를테면 채용 담당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가, 그 적시에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2번째는 다른 경쟁 조직에게 뒤처지지 않게 굉장히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3번째는 상시로 채용 파이프라인 열어두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잘 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 강연을 보시는 많은 조직이 이 3가지의 포인트에서 우리는 되게 잘하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3가지를 정말 잘하는 조직이 꼭 MPO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직에서 많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상시적으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우리 조직이 왜 좋은 조직인지 평상시에 그 조직 문화를 잘 알리는 활동을 하고, 적시에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고, 2번째로는 채용은 시작이지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오늘 주제가 탁월한 인재가 찾아오는 MPO다운 채용 문화이지만, 사실 채용은 첫 단추이지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잖아요. 채용을 하려는 사람이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하고 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채용은 시작 단계이고, 그 다음 온보딩, 몰입, 경력개발, 퇴사로 이어지는 구성원의 전체 조직 경험 여정을 잘 설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뭐 채용 그래 어렵지만 잘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의 역할과 일이 점점 커지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딱
딱 하나만 한다고 끝나지 않고 다 연쇄 작용이 있잖아요. 특히나 채용은 첫 단추이고 그 다음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용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을 더 잘할 수 있게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고 비용을 투자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조직들과의 계속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더 많은 정보를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채용절차법인데, 채용절차법은 2019년 7월부터 발의가 되어서 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의 조직이어야 하고 되게 구체적인 안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채용에 참여하는 후보자들을 존중하시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항들로 법이 마련이 되었는데요. 뭐 이를테면 어떠한 같이 일하는 다른 조직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받거나 하는 것도 절대 안 되고, 또 출신 지역이나 뭐 학력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학력은 아니고 출신 지역이나 가족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요구하면 안 되고, 채용 과정에 변동이 생기면 그걸 반드시 공지해야 하고, 특히나 채용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잘 보관하거나 보관을 법에 따라서 보관하고 폐기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법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위반 시 3천만 원 혹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다고 빨간색으로 써놔서 되게 무섭게 느껴지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채용에 참여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아마 크게 위반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면 지켜야 하니까 요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이것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아주 간단한 리플렛이 있으니까 검색하면 보실 수 있고, 또 위커넥트에도 이 조항들을 아주 보기 쉽게 읽기 편하게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8가지의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힘들다. 나 진짜 우리 회사에서 우리 조직에서 나 혼자 채용하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구성원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표님들도 혹은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혼자서는 아무래도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이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전 구성원들이 같이 모이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지, 채용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걸 더 잘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채용 과정에서 우리가 면접이든 어떤 뭐 서류든 어떤 전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더 잘 뽑을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평상시에 자주 이야기 나누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채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이제 퍼플컬처라는 퍼플 리포트를 발행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내용은 MZ세대들은 어떠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가, 즉 MZ세대들이 많이 일하는 조직이라면 꼭 갖춰야 할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 짚어보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때 나왔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생활 균형 또는 일과 삶의 조화 또는 워라밸이라고 불려지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러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문화가 잘 갖춰져 있는 조직일수록 그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과 일을 조화롭게 잘 운영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조직, 그러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 그리고 자신의 경력에 더 깊게 몰입해서 더 큰 성과를 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저희는 항상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일생활 균형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뭔가 생애 주기의 변화로 인해서 그 가족이 새로 생겼거나 아니면 돌봐야 하는 누군가가 생겼을 때 필요한 제도로만 인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MZ세대와 함께 일하려면 그 일과 삶을 더 조화롭게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와 문화가 기본이 되어야 여기에 함께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구성원들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어요. 즉 이제는 이거는 그냥 누군가를 위해, 구성원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디폴트다라는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퍼플컬처라는 것들을 만들려면 몇 가지의 포인트들을 저희가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생활 균형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 즉 MZ세대의 구성원이 엄마가 되는 과정, 아빠가 되는 과정, 혹은 돌봐야 할 누군가가 있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들의 삶에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시기들이 항상 있는데 그건 어느 조직이나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것. 두 번, 특별하게 여기진 않되 특별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지만 계속 학습하면서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실험과 학습 기간을 스스로에게 투자하시면서 유연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구성원이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리더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제도나 문화를 세팅하는 데에 있어도 거기에 투입한 시간, 투입한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정한 방향 중심으로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보고 유연하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잘 이해하고 인정해야만 서로 포용하고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코로나 초반에 재택근무를 하냐 안 하냐, 뭐 사무실에 다 모이냐 안 모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결국 중요했던 건 구성원과 리더십이, 혹은 구성원과 구성원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직이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적응했는지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만족도 또는 로열티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구성원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일이 그들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이 일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그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채용으로 시작했지만 문화로 끝나는 세션이었는데요. 너무 그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MPO 파트너 페어에 함께 하신 것처럼 MPO 지원센터와 다른 여러 조직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 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이 한 가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혹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비영리 단체지만 좋은 동료를 만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담당자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작은 비영리 단체라면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실천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10개가 다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는 조직 안에서 채용에 대한 중요성을 다 같이 공유하고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곧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갈 텐데 새로 채용하려고 하는 분의 채용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채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 사람을 채용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설계와 디자인이 있는데, 그걸 딱 한 번만이라도 다 같이 해보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자도 없고 조직이 작아서 특정하게 누군가에게 역할을 지정하기가 어렵다면, 이거는 공동의 목표로 다 같이 함께하는 활동을 했을 때 조금 더 누군가에게 지정되진 않았지만 공동의 목표로 인식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중요해 근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라고만 생각하시면 아쉽게도 그게 계속해서 안 좋았던 방법이 계속 반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이라도
구성원 전체가 채용 과정 전체를 설계해보고 그걸 깊이 있게 토론해 본 다음 그걸 실행해서 최종 결과까지 얻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이네요. 비영리 영역은 아무래도 경제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비영리 일자리 장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직 문화나 향후의 비전 등을 지원자들에게 전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면 좋을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영리뿐만 아니라 뭐 소셜 벤처나 아니면 초기 스타트업 모두 다 경제적 보상은 거의 최우선에 있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뭔가 우리를 셀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까 뭐 초반에 뭐 파이어족을 예를 들면서 경제적 보상이 되게 중요한 어떤 어젠다가 되었다라고 말했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이유에는 꼭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영리일수록 조금 더 우리 조직의 문화랄지 우리 조직의 강점을 잘 셀링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이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필수로 하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조직에서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앞으로의 커리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주니어가 뭐 홍보 담당자로 비영리 우리 조직에 들어왔지만 이를테면 MPO 전체 섹터에서 홍보 담당자로서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MPO에 있었지만 뭐 그 다음에는 완전 프라이빗 섹터에 갈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뭐 어떤 연구자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제시하고 그 사람과 함께 고민해 주는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지금은 작고 경제적 보상은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외에 그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걸 함께 만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시고 그런 걸 잘 표현하셔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그거를 혼자서만 알고 있고 누군가 입소문을 내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뽑는 일이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비영리 조직들이 좀 이에 대한 공부나 좀 노력들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대표님의 말씀이 큰 저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0년 서울시 MPO 지원센터의 연구사업인 활력향연에 참가하셨던 연구진 두 분이 우리 단체 채용 더 잘할 수 없을까? 네,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문은정 박효원 연구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박혜원입니다. 되게 긴장되네요. 앞서서 채용 전문가 선생님의 말씀에 있으셨는데요. 저희는 채용 전문가는 아니고요. 비영리 단체 구직자의 경험으로 이 연구 방금 소개해 주신 그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의 마음으로 저희 그 단체들의 채용 공지들을 살펴보고 구직자도 그리고 단체도 더 행복한 그런 더 좋은 채용 문화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절차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했고 그 내용과 저희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연구 개요 설명드리면요. 예, 지난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전에 2019년 한 해 동안 나와 있었던 그런 단체 채용 공지들과 거기 첨부되어 있는 지원 서류 양식들을 분석하고 구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FGI 진행했고요.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 채용 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490건을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예,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 직무 설명 같은 경우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 구직자에게도 구인을 하는 단체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요. 많은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33.5% 정도는 직무명이 없거나 직무명만 기재하거나 혹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 내용을 알 수 없다든지 각종 현안 대응 이렇게만 적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단체의 직무라는 게 좀 추상적이거나 이럴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세한 설명을 해야 그 직무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신 그런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좋은 예로 업무에 대한 참고 자료를 링크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좋은 예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적혀 있는 공지에 나와 있는 업무 외에 여러 가지 모든 활동가들이 함께 해야 되는 공통 업무를 따로 기재한다든지 여러 업무가 있을 때 주, 부 혹은 비중을 기재해서 업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좋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단체 설명 수준은 직무 설명 수준하고는 그 구체성에서 그 비중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이 33.5%에 불과하고요. 설명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고 오래된 단체들이 대부분 좀 더 설명 구체적으로 하시는 편인데 단체에 대한 설명에서는 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 정도면 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단체 이름에서 영역이라든지 활동 방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생략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지만 구직자들은 사실 공지 뜨면은 평소에 알던 단체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서 막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 공지 안에 그 구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그리고 단체가 어필하고 싶은 장점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넣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면 더 좋은 채용 공지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단체 브이로그나 자료집, 유튜브 같은 그런 링크를 같이 해서 조금 더 단체를 잘 설명하시는 그런 것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격 요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예. 많은 곳들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어요. 하지만 한 5건 중 1건 정도는 설명이 없거나 추상적으로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추상적인 설명이라는 건 예를 들면 뭐 환경에 대한 이해, 뭐 인권에 대한 뭐 문제에 대한 애정, 성실한 사람, 의사소통이 원활한 사람 뭐 이런 내용들일 텐데요. 사실 뭐 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이게 뭐 변별력 있는 내용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 그런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면 현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프로젝트 마감을 엄수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 여러 이해관계자와 함께 의사소통하면서 협업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쓰면은 훨씬 더 그 역량을 이해하시는 분 그리고 그 역량을 실제로 갖추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채용 공지에 여러 직무를 내면서 같은 요건을 쓰시는 분 심지어 이런 계약직을 채용하시는 장기간 애정을 갖고 일하실 분 이렇게 이제 자격 요건을 적어 놓으시는 경우도 또 있었는데요. 이게 채용 공지를 낼 때 직무에 대한 그 직무가 가져야 될 요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직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까 고민하면 쓰면은 그만큼의 더 좋은 채용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용 절차 수준을 보시면은 굉장히 단체 중심적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절반 이상이 서류 제출을 이거는 단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이것만 기재를 하셨고요. 구직자들에게 모든 구직자들에게 그렇지만 특히 현재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곳에 채용 그 서류를 낸 분에게는 면접일이라든지 합격 발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누락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반대로 심사 기준을 설명하고 면접의 평가 방식이나 복장을 안내한다든지 서류 접수 시에 확인 메일을 발송하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발송을 해서 혹시 내 메일이 서류를 첨부한 내 메일이 잘못 가지 않았을까라고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단체보다는 구직자들이 되게 중요시 여기는 내용들이에요. 급여.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절반 이상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규에 따른 채용 후 협상 이런 거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밝히지 않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13.5%는 아예 설명 자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대답이 많을 거라고 이런 결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급여 이외의 근무 여건들을 보시면요. 예, 한 5분의 1 정도는 아예 설명조차 없었고요. 있는 경우도 이제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같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거는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같은 항목을 복리후생에 기재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특별한 뜻이 없는 관성으로 그냥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의무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복리후생으로 여기는 거 아닐까. 이게 어쩌면은 단체가 활동가 처우에 대해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담긴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지원 서류들, 그 채용 공지에 첨부되어 있는 지원 서류들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 같은 굉장히 기본 정보를 뺀 다른 항목들을 보니까요, 경력, 학력, 직무 관련 활동, 어학, 교육, 훈련 경험 등이 많이 그 물어보시는 항목이었고요. 근데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어학 같은 경우에 한 절반 가까이가 어학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 국제개발단체라든지 이런 인터내셔널한 그런 단체에 계신다든지 해서 어학이 정말 필요할 것으로 제가 추정되는 경우가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취미, 특기 이런 것도 굉장히 고색창연한 그런 항목인데 그런 항목도 여전히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항목일까,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예도 있었습니다. 활동 경험이나 경력을 이제 그 란에 통합 기재하도록 해서 직장 경력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유 활동들, 사이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시는 곳들이 있었고요. 정보 수집의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을 하셔서 보는 제가 참 기분이 좋아지는 굉장히 구직자를 마음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단체도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질문들을 보면요. 예, 지원 동기 및 포부, 장단점, 그리고 아마 이제 단체기 때문에 나오겠죠. 이슈에 대한 의견, 그리고 사업에 대한 평가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무난해 보이긴 하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그 장단점에서 사실 단점을 솔직하게 저도 구직자였지만 솔직하게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점 같지만 사실은 단점이 아닌 뭐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좀 쓰게 되거든요. 예, 여기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채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평가 같은 경우에 구직자 설문에서 되게 어렵다. 단체의 구체적인 지금 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직자들한테 그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이 구직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질문을 만드시고 필요하다면 질문의 취지를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참고 자료를 같이 첨부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변별력 있는 그런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용 자격 요건에는 이 요건이 되지 않으면 뽑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력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그리고 신체 조건 이제 건강한 심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글쎄요. 합리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게 필요할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서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나온 모든 항목은 평가에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차별과 연관되는 항목이고 또 필요하지 않다면은 이런 항목을 넣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력, 나이에 대한 그 질문이 굉장히 많았고 외모, 그러니까 사진이죠. 성별, 그리고 심지어 가족관계, 종교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원 서류의 한 60%는 학력만이 아니라 학교명을 질문하고 또 소재지라든지 본교인지 분교인지 주간인지 야간인지 이런 여부를 질문하는 것도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촘촘히 차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좋은 예로는 반대로 교육과 학습 분야를 통합 기재하게 하여서 정규 교과 과정 이외의 여러 가지 학습 경험을 같이 보시는 단체라든지 학교명은 적지 않지만 직무와 관련된 전공이나 이수 교과가 있을 때 그것만 기재하게 한다든지 혹은 자체적으로 평등 이력서, 얼굴 없는 이력서 이런 양식들을 개발하는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면서 더 나은 채용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된 저희 구직자와 담당자에 대한 조사들과 결론들은 저희 같이 연구했던 모는정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문은정입니다. 이해관계자 인식조사는 비영리 구직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그리고 구직자 그룹 인터뷰, 인사 담당자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요.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단체는 채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담당자는 어떤 어려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채용 공지문은 단체가 구직자들에게 내는 지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응시자의 지원 서류를 평가하기 이전에 구직자들이 여러분들의 채용 공지문을 가지고 서류 전형을 먼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체 채용 공지문은 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을까요? 구직자들이 채용 공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근무 조건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반면 아까 앞서 채용 공지문 분석에서 근무 조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단체가 무려 33%에 달했었는데요. 그 부분과 대비되는 부분이죠. 채용 공지에서 불합격시키는 단체들은 이런 식의 명확한 정보가 없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불투명한 경우였습니다.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한 다음에 단체가 서류 전형을 통과한 다음에 응시 과정에서도 구직자 본인이 불합격시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50%가 넘는 127명이 응시 과정에서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그 단체를 불합격시켰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응시 과정에서 불합격시킨 경우는 면접 질문의 수준이 낮고 면접관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면접관의 준비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직자들은 비영리 단체 채용 과정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인식 변화가 있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은 대체로 변화가 없다였지만 보시면 무려 30%의 답변이 비영리 단체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는 비영리 단체에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긍정과 부정 모두 면접관의 태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체 지향이나 업무 방식, 활동 내용, 업무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근무 환경이나 복지 제도에 대한 응답 비중은 비교적 낮았습니다. 저희 FGI에서 한 참가자가 4차례의 면접을 치르고 지금 일하는 곳에 채용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이 면접 과정을 통해서 이 단체가 정말로 중요하게 이 과정을 여기고 있고 진짜로 오래 일할 사람을 찾는구나라고 느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면접을 보통 많은 경우에 면접관에게 맡겨두는데요. 이 면접 과정을 전체가 기획을 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
이 이해관계 조사를 통해서 구직자와 단체 간의 인식 차이를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채용 공지를 작성할 때 단체는 직무에 대한 자세한 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30곳 중 26곳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직무에 대한 설명은 구직자도 역시 매우 궁금하게 여기는 항목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금해하는 것은 근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무 조건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채용 공지는 앞서 분석에서 전체 33.5%에 달했었어요. 그리고 단체가 직무에 대한 자세한 공지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체 구직자의 19.8%는 채용 공지와 면접 내용이 달라서 입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단체는 우리 단체의 채용 절차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분이 훨씬 많으시죠. 훨씬 아니고 많이 계십니다. 채용 전체 답변의 54%, 16곳이 채용 절차가 적절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반면에 구직자의 51%는 지원 단체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체가 우리 단체의 채용 절차 적절하다고 한 이유인 투명한 절차, 면접자와 면접관 수평적인 관계, 면접 과정의 내용에 반하는 면접관의 태도가 무례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해서 채용 공지와 면접 내용이 달라서를 들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는 단체와 구직자 간의 온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0곳 중에 16곳의 단체가 채용 절차가 적절하다고 답한 데 반해서 채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답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습니다.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인사 담당자들은 낮은 급여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요. 반면에 구직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급여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니다. 급여 조건을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 급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판단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가 적정한 급여 수준을 묻진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급여는 중요하지 않다,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아니지만 구직자가 원하는 정보의 방점이 어디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FGI에서 참가하신 한 활동가가 하신 말씀인데요. 이 구직자들 단체 채용 공지를 보면 아주 많은 자격 요건과 우대 조건을 써놨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활동가에 대한 처우는 급여에 따름 이렇게 한 줄로 써 있을 때 그 불균형이 너무 심할 때 애정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단체가 많았다고 하셨고요. 우리 단체는 장래에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정도의 처우는 보장해 주려 한다는 것을 공개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인데요. 앞서서 김미진 대표님이 많이 언급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것입니다. 채용 과정은 우리를 지지하는 시민들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채용 과정은 독립된 사업으로서 우리 조직의 미션과 비전을 구현하고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의린 구직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채용 절차를 운영한다면 비영리 단체에 대한 구직자들의 인식 또한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 시스템에서 저희는 담당자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담당자는 단순히 실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채용 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PM이 될 것입니다. 많은 단체가 담당자를 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업무 카테고리에 분명하게 존재해야 되며 또한 담당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면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떻게 키워야 될까는 우리가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내용이고 어떤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논의를 누가 진행할 것인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네, 채용 공지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무, 근무 조건, 채용 절차가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하고요. 채용 절차가 빠짐없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획이 되어야 하겠죠. 근무 조건을 정말 비밀로 해야 되는지 단체 내부에서 한 번 더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급여를 비밀로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너무 낮아서 창피해서일까요? 사실은 얘기해 보면 굳이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민단체 급여가 높지 않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급여인지는 누구나 궁금해하고 그것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지원 서류는 또 모두에게 중요한 개인 정보죠. 그리고 상황은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보통 지원 서류는 지원 양식들은 작년에 했던 것들을 똑같이 첨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시 한번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번에 진행하려는 채용에 정말 필요한 요소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시 검토하고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는 상관없는 학력을 묻고 있지는 않은지, 어학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이를 묻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비영리 단체가 반드시 그래야 하거나 비영리 단체 이래야 된다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다양한 소수자가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다른 어느 곳보다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단체 채용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멋진 일을 할 수 있을지, 하게 될 건지 상상하게 하는 정확하고 멋진 채용 공지문, 그리고 친절한 채용 절차,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갈 수 있는 면접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정말 환영하는 활동가를 뽑을 수도 있고 우리의 적극적인 지지자인 시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하는 채용 절차에 저희 연구가 약간의 훈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박현 선생님 같이 모시고 여러분 질문해 주신 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예,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으면 이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조직 내에서 채용을 담당한 활동가들이 좀 더 성의 있는 채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역량 투여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좋은 채용 절차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조직 안을 설득하는 게 꼭 채용이 아니더라도 제일 어려운 관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정답이 딱 떠오르진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각자 또 조직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아마도 이 채용에 대한 담당하시는 분일 것 같고 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일 것 같아요. 변화는 그 질문을 던져주신 분, 고민을 하고 있는 분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근데 채용 공지를 다시 쓰고 좀 더 고쳐 쓰는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거나 이런 일은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질문을 던져주신 분이 채용 공지에 조금 더 내용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게 뭐 직여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절차 없이 그런 생각이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내부를 설득하기 힘들 때는 어쨌든 외부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근거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채용 절차법이라든지 뭐 저희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채용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설문을 좀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지금 채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설득의 중요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저희 오늘 연구에서 소개하지 못한 그 구직자 설문조사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채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면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조직을 설득할 때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이 조금 빨리 지금 끝나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가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막막한 업무에 선임자의 뭐라 그러죠? 업무 인계서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연구자님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들 우리 조직의 채용 공지문이 어떻게 나갔나 다 한 번씩 점검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급여를 넣지 않고 채용 공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게 또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조직 중심의 정보가 아닌 구직자 중심의 채용 공고를 하는 그런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채용과 MPO 채용이라는 주제를 잡아주셔서 굉장히 신선하고 또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으로 브릿지 콘서트 채용과 MPO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후 3시부터는 부스 참가자분들이 진행하는 워크숍 사업 설명회가 몇 시 정각에 진행되니 화면 하단에 시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29일까지 MPO 파트너 페어에서 좋은 파트너들 많이 만나시고 활동에 필요한 많은 정보도 얻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